근데 헨리8스는 그녀를 보는 순간 너무너무 설렜어요. 자기의 매력으로 승부를 하는 여자였던 거예요. 아니라고. 나는 잘못하고 있지 않다고. 그 누가 가족이 친구가 친척이 세상이 나한테 잘못하고 있다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목소리가 쇠소리 같아요. 넌 얼굴이 걸려. 죄송합니다. 예. 꿈을 향한 무한진수 온드림 스쿨. 소리 질러.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송인 박경림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온드림 스쿨 저희와 네. 함께할 특급 게스트분들 소개했습니다. 먼저 아웃사이더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속 300km로 바람을 달리는 TGV 아웃사이더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담. 아웃사이더 씨는 근데 정말 옆에서 저는 실제로 처음 들었는데 네. 정말 말이 빠르시네요. 정말 빠르긴 하죠, 네. 예. 전처럼 빠르진 않은데 요즘에 어. 오늘 여러분 만났으니까 오늘은 좀 작정하고 빠르게 이따가 좀 들려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박지윤 변호사님. 네, 아유 제가 예. 랩은 잘 몰라요. 그래서 선글라스 끼고 해봤는데 우리 학생들이 싫지요, 그죠? 미안합니다. 저 잘하셨어요. 변호사예요, 잘하셨어요. 변호사. 변호사가 이 정도만 대단한 거 아이가? 정말 이분 그 변호사 면허 있는 분이에요. 1910번 변호사고요. 네. 예. 멋지다. 오늘 근데 잠깐만 또 모실 분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 두 분과 함께 저희가 또 모실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좀 특별하게 소개를 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떡해요? 이분들이 또 도깨비랑 공유 씨 아니고 예. 도깨비랑 인연이 있는 분들이니까 오. 자 한번 뚝딱하고 모셔보도록 네, 할까요? 네, 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CLC 나와라. 뚝딱. 뚝딱 나와라. CLC. 박수 주세요. 와. 와, CLC다. 와, 예쁘다. 와. 네. 와. 크리스탈 클리어. 안녕하세요. 우리는 CLC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야, 근데 CLC 여러분 나이가 우리 학생들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네, 제가 빠른 00이라서 고3이에요, 고3. 신기해드리네요. 좋겠다. 예. 아니 그럼 몇 년생이신데요? 아, 저도, 예. 저는 23살입니다. 네, 아, 23, 네. 23도 어리죠. 예. 자, 자. 꿈을 향한 무한질주 온드림스쿨. 오늘은 충북 보은군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할 예정이고요.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온드림스쿨 메시지를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힘, 세상을 향한 큰 울림. 대한민국 으뜸 생태문화의 고장 충청북도 보은. 보은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울림의 메시지 설렘. 운명적인 사랑의 설렘. 끊임없이 도전하는 설렘. 낯선 곳을 찾아가는 설렘. 인생은 설렘의 연속이다. 충청북도 보은 청소년과 함께하는 온드림 스쿨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예. 설렘. 설렘. 한번
좀 여쭐게요. 그래요. 우리 아웃사이더.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래퍼고 가수다 보니까 무대에 섰을 때 무대에 섰을 때 제일 설레고 그날 반응이 어떨지가 상당히 궁금해요. 네. 반응이 좋을지 네. 욕이라도 먹지 않을지 네네. 내가 틀리진 않을지 항상 설레고 떨려요 되게. 그쵸. 그렇죠. 긴장하게 네네. 만들어요. 그렇죠. 저도 네. 사실 가수 출신이잖아요. 아, 뭐 완전 예, 박고태 예. 프로젝트. 그쵸. 저는 지금 기억하죠. 아는 예. 사람은 선생님들밖에 없는데 그저 빠져 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빠져. 야. 빠져 하고 가요계에서 빠졌는데 제가 또 가수 출신으로서 그 그렇죠. 설렘 알죠 제가. 그렇죠. 네. 예. 어때요 우리 그래요. 시인 씨는? 다이어트 막 열심히 하다가 딱 하루 정도 맛있는 거 먹은 날이 있잖아요. 너무 설레요. 전날부터. 저는 쇼핑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택배 기사님 오시는 거 1층에서 이제 현관문 열어달라고 하잖아요. 설레지. 그럼 문 앞에 서 있어요. 저는 계속 오실 때. 놀래시겠어요. 자, 예. 근데 저희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있는 충북 보은의 학생들 역시 어떤 순간에 설렘을 느끼는지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설문조사 결과를 여러분 지금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자, 5위. 부모님이 용돈 올려주실 때. 11.47이네요. 4위. 운동 악기 등 새로운 배움에 도전했을 때. 12.62. 3위. 이거는 몸무게 빠졌을 때. 저랑 똑같네요. 아니 그냥 나 1kg 빠져 좋은데. 그냥 빠진 게 아니라 5kg를 5kg 나 빠져? 지금. 1kg는 아침에 화장실을 갔다 와도 빠져요. 네, 1kg 빠져도 좋아요. 알겠습니다. 5kg 빼려면 2위. 시험 시험 성적이 성적이 올랐을 때 21.99.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고3이라 올해 수능을 보거든요.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하다가 이번에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오. 예상치 못한 과목들에서 조금씩 오른 거예요. 오. 다 꿈과 좀 관련이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러면 1위도 꿈과 좀 관련이 있으려나요? 1위가 무엇일까요? 1위. 네. 1위를 공개합니다. 1위. 공개합니다. 좋아하는 청춘이에요, 청춘. 아유, 알죠. 이제 톡이구나. 예전에는 뭐였어요? 박경민 씨는? 우리는 편지였죠. 저는 우리는 편집까지는 아니고 우리 삐삐삐삐였지 삐삐. 예. 자 좋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설레는 순간들을 얘기를 나누고 저희가 1위까지 그렇습니다. 공개를 해봤는데 네. 이 설레는 순간을 정말 많이 느껴본 한 분을 모셔보도록 굉장히 하겠습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네, 송동훈 문명 탐구가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듣고 느끼고 즐기면 여행이 바뀐다. 인생이 바뀐다. 전 세계 25개국 100만 킬로미터를 누비며 인문학과 마주한 문명 탐험가 송동훈. 촉망받던 13년의 기자 생활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배낭 하나 달랑 짊어진 채 세계 문명의 탐험가가 되다. 세계 곳곳의 문명을 방랑하며 과거와 현재를 끊임없이 교감한다. 인생을 바꾸는 힘, 세상을 향한 큰 울림, 꿈의 멘토 송동훈 문명 탐험가를 만나봅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송동훈 문명 탐험가입니다. 송동훈. 송동훈 탐험가님은 설레는 순간이 진짜 많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생각보다 제가 굉장히 설레는 순간이 많더라고요. 네. 그 설렘을 오늘 학생들에게 네. 모두 다 전달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개인적인 네. 갑자기 드는 궁금증인데 문명 탐험가시잖아요. 네. 그럼 뭐 인디아나 존스 그런 우리 거. 느낌은 그건 아니고요. 예. 사실 이제 역사 그리고 이제 그 역사를 좀 더 네. 넓은 의미로 이제 문명으로 확산시켜서 이제 공부하고 여행하고 뭐 이제 그래서 강의하고 책 쓰고 하는 그게 이제 제 직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꿈의 강의 여러분 한번 만나볼까요? 만나볼까요? 온드림 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설렘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자 이제 세 가지 주제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째는 이제 헨리 8세라는 사람과 엠블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그리고 세 번째는 측천무후라는 여자에 대한 어떤 설렘, 사랑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영국 여왕이 엘리자베스 2세죠. 근데 그 2세라는 얘기는 그 전에 엘리자베스 1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엘리자베스 1세가 영국 역사에서 세계 역사에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영국이라고 하는 작은 섬나라를 세상의 4분의 1을 지배했던 대제국으로 길러내는데 정말로 기여를 많이 했던 게 바로 엘리자베스 1세예요. 근데 이 엘리자베스 1세가 바로 이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헨리 8세와 그리고 앤 불린이라고 하는 사람. 헨리 8세는 부인이 많은 걸로 유명해요. 결혼을 6번이나 하셨어요. 네. 굉장히 놀라시는군요. 근데 이게 결혼을 6번이나 했다고 해서 이분이 바람둥이라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분은 부인이 많았을 뿐이지 옛날에 왕들이 갖고 있었던 애인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분은 결혼에 굉장히 집착했던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왜 결혼에 그렇게 집착했을까? 결국은 왕으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이 지나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결혼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영국의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 영국이라는 나라는 100년 전쟁이라고 하는 프랑스와의 긴 전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난 다음부터는 30년 동안 또 자기들끼리 내전을 벌여요. 그리고 나서 이 내전 끝에 왕조를 맡는 게 헨리 7세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헨리 8세예요. 그러니까 130년도 넘는 너무나 긴 내전 끝에 자기 아버지가 나라를 세우고 자기한테 물려준 지 이제 고작 3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의 의무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이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어서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는 건데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들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없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이 있었어요. 결국은 애인한테서 낳은 아들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부인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없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너무나 신성한 자리고 신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서자는 왕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정식 부인한테서 태어난 사람이어야만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러다가 본인이 생각해낸 건 이런 겁니다. 이 결혼이 저주받은 결혼이다. 사랑이 없는 결혼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결혼이다. 왜 그런 생각에 도달하게 됐냐 하면 원래 이 캐서린이라고 하는 자기의 와이프는 형하고 약혼을 했던 사람이에요. 형 이름은 아서인데 아서와 캐서린이 약혼을 해서 사실은 결혼까지 했는데 그러고 나서 형이 얼마 안 있어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캐서린이라는 사람이 스페인의 공주였기 때문에 영국에는 필요했어요. 스페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잘 설득한 겁니다. 형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적인 관계는 없었으니까 내가 이미 교황한테 허락도 다 맡았어. 너 결혼해서 둘이 행복하게 나라를 위해서 잘 살아라. 그래서 오케이 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계속 고민해요. 고민하는데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앤 불린이라는 여자입니다. 근데 헨리 8세는 그녀를 보는 순간 너무너무 설렜어요. 왜? 그녀는 외모로 승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매력으로 승부를 하는 여자였던 거예요. Anne Boleyn. 그리고 헨리 8세가 연애를 하자고 하니까 나는 연애는 싫고 나는 결혼을 하고 싶고 나는 내 순결을 사랑하는 남편한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왕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왕이 그녀한테 집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녀가 약속합니다. 나랑 결혼하면 내가 반드시 아들을 낳아주겠다고. 그래서 아들을 갖겠다라는 열망 그리고 그녀에 대한 사랑 그게 합쳐져서 결혼을 추진하는데 문제는 본인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은 자기가 이혼하고 싶다고 해서 이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 앞에서 성스러운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 매듭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도 하느님의 대리인인 교황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교황청에다가 민원을 넣죠. 저 이분하고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고 싶습니다. 안 돼. 왜 안 되냐? 캐서린이 스페인의 공주였다고요. 근데 이 스페인의 그 당시의 왕이 카를로스 혹은 카를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칼 5세는 캐서린의 조카예요. 그가 그 당시 유럽의 지배자예요. 그러니까 카를 입장에서는 자기 고모가 이혼당하는 꼴을 볼 수가 없죠. 로마 교황은 카를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하는 거예요. 결국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헨리 8세는 어마어마한 결단을 내립니다. 교황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결혼을 하는 길을 택하는 거죠.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나라의 종교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내가 왜 교황의 말을 들어야 돼? 그냥 독립해서 법에 의해서 그리고 신학자들의 논리에 의해서 나는 그러면 정당하게 이혼을 하겠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결국은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결혼이 오래 갔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아세요? 네, 그럴 것 같죠. 네, 논리적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오래 안 갔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네,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 많네요. 오래 안 갔습니다. 왜 그렇죠? 헨리 8세는 물론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지만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이 결혼에는 아들을 낳겠다는 거. 아들을 왜 낳아야 되죠? 강력한 왕권을 물려주기 위해서, 강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엠블린이 딸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왕이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나는 나이가 들어가고 딸밖에 없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는 사이에 또 다른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네, 정말로 비극이죠. 결국 헨리 8세는 세 번째 결혼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프를 굉장히 치사한 방법으로 사실은 제거해요. 그냥 바람을 피웠다. 간통을 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게 바로 런던탑이라는 곳입니다. 타워 오브 런던이라는 곳은 원래 요새로 지어졌지만 이 당시에는 감옥으로도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두고 재판을 받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그녀의 아름다운 목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워 오브 런던에 가보면 이렇게 벽에 같은 게 있죠. 쿠션. 저게 바로 이렇게 목을 누이는 곳이에요.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 근데 여기에서 목을 누일 수 있는 것도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만, 그러니까 왕족이거나 정말로 중요한 사람만 저기에 목이 누이는 거지, 대부분은 시장판에서 목이 그냥 처참하게 달아납니다. 어쨌든 왕비에 대한 최후의 예우는 이거였죠. 근데 역사라는 게 정말로 아이러니한 겁니다. 헨리 8세가 원했던 건 뭐죠? 정말로 강력한 국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후계자였어요. 근데 딸을 낳았다는 죄 때문에 엠블린은 목이 달아납니다. 근데 그 딸이 그가 꿈꿨던 그 위대한 대영 제국의 초석을 넣는 정말로 위대한 군주로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엠블린은 왜 죽었죠? 네, 그게 역사의 아이러니인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은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파라오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어요. 파라오는 이집트의 통치자입니다. 근데 파라오는 인간이 아니에요. 곧 신이에요. 살아있는 신인 겁니다. 근데 이 파라오가 생애 2명의 남자를 좌지우지 혹은 사랑에 빠지고 그들을 설레게 만들었어요. 첫 번째 남자는 카이사르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죠? 카이사르. 로마 제국의 어떻게 보면 초대 황제라고도 할 수 있는 정치 리더로서 엄청나게 능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후계자 중에 한 명이었던 굉장히 뛰어난 장군이었던 안토니우스. 이 두 사람을 쥐고 흔듭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카이사르와의 관계는 굉장히 극적으로 표현이 많이 돼 왔어요. 파라오는 굉장히 큰 아픔이 있어요. 문제는 그가 신이라는 겁니다. 여자도 남자도. 그러면 신은 누구랑 결혼할 수 있죠? 신이 인간이랑 결혼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면 신은 신이랑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은 누구죠? 자기 핏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남매가 결혼을 합니다. 클레오파트라와 클레오파트라의 남편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입니다.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 13세라고 하는 아이도 자기 남동생이에요. 근데 남동생하고 누나 사이가 정말로 안 좋았던 거예요. 결국은 권력을 놓고 두 사람이 싸웠고 남동생이 이겨서 누나는 쫓겨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카이사르가 알렉산드리아에 입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일화, 한밤중에 그녀가 측근의 도움을 받아서 이 카페트에 돌돌 말려서 마치 물건인 것처럼 성으로 들어오고 미로를 통해서 카이사르 앞에 딱 도착하죠.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카펫을 쫙 풀으니까 카펫이 대굴대굴 굴러가서 그 끝에 매력적인 클레오파트라가 딱 나타나면서 내가 클레오파트라인데 지금부터 우리가 할 얘기가 좀 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구절절이 다 옳은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 남동생을 제거하고 그녀에게 전 이집트의 지배를 맡깁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이렇게 아이도 낳죠. 카이사리온이라고 하는. 카이사르는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딱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냉철한 리더였어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한테 아무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 아이라는 걸 알지만 자기 아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왜?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이 아이의 평생 삶은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의 후계 구도와 맞물려서 정말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카이사르가 뜻하지 않게 기원전 44년에 암살되죠. 반대파에 의해서. 카이사르의 양아들이면서 후계자였던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부관이면서 후계자였던 안토니우스예요. 이 두 사람이 합의하에 제국을 두 개로 쪼갭니다. 그래서 힘이 셌던 안토니우스가 동부를 차지하고 어리고 힘이 약한 옥타비아누스가 어쩔 수 없이 서부를 가집니다. 동부에 와서 봤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여왕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기 상관의 애인이었던.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또 사랑에 빠집니다. 어쩌면 그녀의 정략적인 그런 것 수도 있죠. 어쨌든 안토니우스는 그녀를 보고 완전히 설레요.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의 사랑에 빠져서 그 둘 사이에 아이들이 여러 태어나요. 그러면서 카이사르가 하지 않았던 약속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지배하고 있는 이 동부의 대부분의 지역을 너와 나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한테 물려주겠다는 약속을 해요. 근데 이게 안토니우스 땅인가요? 아니요. 로마 공화국 땅입니다. 여전히 로마는 공화국이에요. 근데 그는 마치 왕처럼 행동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이거를 빌미 삼아서 전쟁을 시작하게 되고 그 전쟁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에게는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왜? 그가 해서는 안 될 약속을 했던 겁니다. 결국 결과론적으로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겨요. 옥타비아누스는 정말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었기 때문에 클레오파트라가 사실은 매력으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는데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러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어떻게 됐느냐? 네, 그래서 결국 그녀는 자살하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자살은 정말로 유명한 역사적인 씬이죠. 클레오파트라를 끝으로 이집트는 그때부터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랑, 아시아로 넘어와서 측천무후라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도 정말로 대단하죠. 중국이라는 나라는 1911년 신의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기 전까지 기원전 221년에 진시황이 시황제라고 하는 엠퍼러, 황제라고 하는 타이틀을 만든 이래로 1911년까지 황제가 지배하는 국가였어요. 근데 그 긴 세월 동안 황제가 존재했는데 유일한 여자 황제가 바로 이 측천무후입니다. 측천무후도 정말로 다양한 설렘과 사랑 속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원래 첫 번째 사랑은 당태종이라는 사람이에요. 당태종은 정관의 치, 정관의 통치기라고 하는 중국 역사상 가장 탁월한 통치기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당나라가 오늘날 중국이 꿈꾸는 제국의 원형입니다. 근데 이 제국을 만들어낸 사람이 사실은 세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당태종이고요. 마지막은 당현종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측천무후가 있어요. 그러나 측천무후는 쏙 빼요. 왜냐하면 여자기 때문에. 이 위대한 당태종의 후궁으로 측천무후는 인생을 시작합니다. 근데 당태종하고는 첫눈에 설레서 반해서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가다가 보면 케미가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은 케미가 안 맞아요. 왜 안 맞죠? 둘 다 너무 캐릭터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도 강한데 어떻게 보면 무측천도 강하다 보니까 이 둘의 사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황제의 후궁은 황제가 죽고 나면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돼야 돼요. 그래서 비구니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후궁이던 시절에 얘를 너무 짝사랑했던, 얘만 보면 가슴이 설레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고종이라고 하는 당태종의 아들입니다. 별거 아닌 왕자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결국은 어째어째 해서 황제가 되는 겁니다. 황제가 되고 나니까 옛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옛사랑에 대한 기억은 설렘과 동시에 그녀가 굉장히 활달하고 굉장히 강한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서 그녀를 비구니로부터 풀어서 자기 궁으로 데려와서 다시 후궁으로 삼습니다. 고종은 유약하고 순수하고 반면에 이분은 굉장히 강한 거죠. 결국 두 사람은 굉장히 잘 살았고 결혼을 합니다. 정식으로. 그래서 후궁이에서 황후가 돼요. 그리고 고종이 몸이 약해서 쓰러져요. 그러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황후였던 무측천이 권력을 다 휘두르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고 자기 아들들한테 나라를 맡겨봤더니 애들이 능력이 부족해요. 아들들을 다 내쫓고 본인이 690년부터 705년까지 15년 동안은
직접 황제를 하는 겁니다. 결국 그녀는 황제가 되고 당나라의 전성시대를 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세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의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설렘을 통해서 역사를 바꿨던 거죠. 여러분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설렘과 많은 사랑이 그리고 그것들이 자신의 삶과 주변의 삶과 또 역사를 바꾸는 그런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누나 파스타 하나, 봉골레 하나. 야, 빨리빨리 안 볶냐? 너도 의사야? 나도 의사야. 야 비슷하다. 540도? 우와! 540도? 우와! You feel the love on my heart. 포기하지 않을래요. 고마워요. 아낌없이 노래할래요. 자, 조용한 걸 보니 우리 반이 맞구만. 잘 지냈어요? 선생님. 너 학생이야? 예, 선생님. 저 아니, 학생이에요. 나 너무 놀라가지고 학부형인 줄 알고. 되게 약을 잘 못 먹어서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데 선생님 목소리가 쇠소리 같아요. 정말 듣기 싫어요. 나는 목소리지, 넌 얼굴이 걸려. 죄송합니다. 예. 자, 좋아. 자, 이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근데 선생님 네네. 무슨 과목 가르치세요? 나? 네. 네, 뭐예요? 나 무슨 과목 가르치는지 모르고 왔어? 네. 예. 나 음악 선생님이잖아. 쇠소리로요? 그럼. 그런 쇠소리로 뭘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얘들아. 음악에는 기준이 없는 거야. 모든 예술은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거야. 선생님, 그 판소리 선생님이신 거잖아요. 아리아리라. 자, 오늘 음악이 아니고 꿈에 다가서는 방법. 꿈다방. 오. 자, 이제 오늘의 주제. 내 인생에서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이야. 그래갖고 내가 청소년들이 받았을 때 가장 기뻐할 만한 선물. 설문조사를 했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주세요. 자, 내 인생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 어? 오. 우리가 7, 80년대를 어떻게 압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왠지 지훈이는 알 것 같아요. 저는 알 것 같긴 지훈이는 해요. 알 것 저는 알 것 같아. 같아요. 혹시 네. 지훈이 부모님한테 들은 얘기 없니? 제가 느껴본 바는 있는 것 같아요. 70년대 정도는 알 얘기 것 좀 같아요. 해봐. 뭐야? 70년대 뭐 받고 석유 싶었어? 파동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알지? 어? 석유 파동이 기억이 있었니? 나는데 예, 갖고 싶은 게 분명히 있었는데 삐삐 90년대. 삐삐. 이. 자, 우리 지금 네. 우리 반에 또 옆반 친구들이 있는데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1970년대 이전에는 어떤 선물을 받고 싶었을까요? 70년. 밥. 초콜릿. 선생님 쌀이래요, 쌀.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쌀? 70년대 이전에는 네. 사실 좀 어려웠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랬군요. 보릿고개. 아니 중간에 저 70년대 사신 분들 있는 것 같아서 답을 안 하네요. 형님 누님들 답을 안 하시네요. 네. 그때 받고 싶었던 거 얘기해봐요. 얼굴만 발개지시고 네? 답을 자전거. 하세요. 자전거 받고 싶었대요. 선생님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옆 학교에서 오늘 저희 그 반에 와서 또 같이 수업을 하자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 네. 그러면은 우리 그러면 옆 학교 네. 친구들도 한번 모셔볼까? 네. 자, 어디 그러면 있어요? 옆 학교 친구들 어디 있어요? 아, 저기 옆 학교에서 왔구나. 네. 올라오세요. 올라. 어머, 학생이에요? 보은고등학교 3학년 3반 담임입니다. 담임이라고요? 저는 왜 담임 너무 학생 같아요. 선생님은 이 선생님은 왠지 수학 선생님일 것 같아요. 어떤 과목이에요? 기술? 저는 국어. 얼굴이 벌써 가나다라요. 1970년대 이전에 살아봤어요? 그럴 리가. 굉장히 애티네. 우리 학생들
이름 좀 얘기해줘요. 저는 보은고등학교 지금 3학년 1반 쇼미더머니 한 번 떨어진 이건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은고등학교 3학년 2반 쇼미더머니 2번 떨어진 김관입니다. 아니 나는 지금 너무 놀라운 게 얘들아 봐봐 한 번 떨어진 건우는 은목걸이를 얇게 했고 2번 떨어진 응환이는 되게 두꺼운 은목걸이를 했어. 야 3번 떨어졌다가 목 디스크 걸리겠어. 어떡하니? 예. 선생님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 친구도 꿈이 가수인 것 같아요. 그래. 네. 잠깐만 우리 반에 랩 잘하는 친구 있지 않나? 맞아요. 예. 잠깐만 맞아. 우리 반에 잠깐만 아웃사이더. 저는 쇼미더머니 심사위원으로 나갔다가 떨어졌던 잘 됐다. 아니 아웃사이더예요, 잠깐만. 네. 지금 옆 학교랑 약간 지금 배틀이야. 왜 배틀해야 되는 거야? 네. 우리 반에 명예를 걸어야 돼. 오철아, 네. 배틀 한번 프리스타일 가보자. 알겠습니다. 네. 렛츠고. 트럼프 비트. 저도 지금 은목걸이 하나 하고 왔어요. 네. 좋아. 제 소개 잠깐 할게요. 네. 내 이름은 옥철, 기름지로 물 맑은 철. 난 기름지고 물 맑은 땅에 이름을 세운다. 돕고 달기 밀어 마이 돕고 당 내 길을 가. 난 홀로 이 길을 걸어가는 씬의 개척자 아웃사이더. 예. 지금 여기 무대 위에 나는 올랐지. 내 학교 지금 나는 보은고등학교. 지금 가운데서 날 다 보고 있지. 너네들은 못할 거 겁쟁이라 놀리지 말아줘. 지금 목걸이에 더 굵은 거 꼈지. 난 한 번, 얘는 2번인데 더 굵어. 그럼 3번 떨어졌네. 너무 잘한다. 와 멋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를 한번 맞춰봅시다. 받고 싶은 선물 가장 받고 싶은 게 뭡니까 선생님은? 제가 90년대생이라 90년대의 미니 카세트가 제일 이기네. 과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지 저희가 잠시 후 확인해 볼고 학생도 하나만. 2017년이면 본? 전화기, 휴대폰, 스마트폰. 우리 친구는 저는 알 것 같아요 이 친구. 이 친구는 금목걸이. 지금 은목걸이 하고 있으니까. 은에서 지금 금으로. 돈이 없어서 지금 은으로 했는데 금목걸이일 것 같아요. 저는 돈 같은데요. 현실적이야. Show me the money. 왜니? 자 그러면 한번 공개를 해볼까? 미니 카세트. 대박. 스마트폰 다 맞췄어요. 네. 다 맞췄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는데요. 이게 주로 그 당시에 좀 귀한 것들, 학생들이 가지기 어려운 것들이 이런 좀 선호하는 선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반장 정말 조사 잘했구나. 네. 우리 반장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좋아. 그리고 우리 옆 학교에서 이렇게 와주신 선생님과 학생들도 너무 고마워요. 박수 보내주세요. 고마워요. 그렇다면 우리 반 학생들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였는지 준비하라고 오늘 준비물로 가지고 왔어? 네. 자 그럼 한번 꺼내보세요. 자 우리 반장부터 승아부터 볼까? 네. 저는 가끔 결혼식 사회를 보거든요. 너 그렇게 투잡 뛰지 말라고 내가. 제 친구들이 가끔 결혼을 이제 하는데 친구들이 예, 좀 결혼이 이상하게. 빠르구나. 그 친구들이 결혼식을 마치고 나면 봉투를 줘요. 그때 정말 설레요, 선생님. 물질 만능주의. 그 사실 그래. 딱 열고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그 전까지가 저는 너무 설레요. 얼마일까? 네. 얼마일까가 설레이는 것 같아.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아웃사이더 볼까? 네. 저는 저의 인생을 바꿔준 맞지? 앨범을 가져왔어요. 아웃사이더 하면 어떤 노래 기억나요? 외톨이. 외톨이. 외톨이야. 외톨이 아시죠? 네. 외톨이가 제가 음악한 지 몇 년째 나온 음악일까요? 11년. 여러분이 아는 외톨이라는 노래가 제가 음악한 지 11년 만에 여러분과 저를 있게 해준 음반인 이 음반을 가장 행복한 선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 맞아. 또 특별한 음반인데요. 여기 사인이 되어 있잖아요. 이 사인이 제 사인이 아니에요. 그럼. 이 사인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님한테 받은 사인인데 도깨비에 나왔던 공희 형님께서 직접 해주셨어요. 네, 우리 공희 형님께서 라디오 DJ를 하실 때 제가 게스트로 갔는데 사인을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는 종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앨범에 제 음반으로 이렇게 사인을 받았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해. 도깨비는 평생 사니까. 자, 이번엔 우리 동훈이. 저는 책입니다. 이게 뭐야? 책이야 이게? 누가 봐도 책이야. 책인데 누가 봐도 책인데 이게 역사 부도예요. 영어로 돼 있네? 역사 부도인데 잠깐만, 원어인데 영어로 되어 있는데 심지어요 영어로 돼 있어요. 영어 읽을 줄 알아? 아니 그림 봐요. 그래, 나중에 동훈이는 내가 봤을 때 탐험가가 될 것 같아. 역사 탐험가가. 이번에 지훈이. 저는 보타예요. 이게 제 딸이 딸 있어? 지훈아, 딸 좀 있어? 빨리 제 딸이 2년 전에 선물한 건데 이거를 하고 방송을 하면 잘 되더라고요. 오. 재판에서 이걸 할 수는 없고요. 야 너 떨어져 있어요. 19살이라며. 좀 빨리 결혼을 했어. 사랑은 언제 올지 몰라. 그래서 이거가 가장 설레이는 선물 같아요. 나는 오늘 우리 학생들 중에서 한 명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 특히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고 이야기가 궁금해. 저 앨범 한 장에 어떤 이야기가 녹여 있는지, 담겨 있는지. 우리 아웃사이더 꿈 네.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 네. 네. 자, 다 같이 외쳐볼게, 얘들아. 온드림 고! 입 좀 풀고 시작할게, 얘들아. 우와. 누구보다 빠르게 나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잘한다. 그 누구보다 빠르게 나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려 뱉어보이게 나 그래 더 빠르게 빨리 들어가 빠져버리는 내 박자 리듬을 겨라는 멜비트를 쪽에 이리 듣고 저리 보다 스테리 베리고 비트윈 내가 타는 피리 베리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누구보다 빠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려 비트윈 나 그래 스테이지 위에 스케일을 그리는 스타의 마술사 스피드 스타. 안녕하세요, 아웃사이더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제는 고통은 성장의 밑거름, 난 언제나 자신을 믿거든 이라는 주제예요. 라임을 살짝 맞춰봤어요. 네.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믿었을 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을 견뎌내고 나면 그게 여러분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쉽지? 네. 어렵나? 쉬운 이야기야. 자, 지금은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랩을 하거나 이야기하는 그 순간만큼은 나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시속 300km로 바람을 가르며 다니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명확한 발음을 하는 60억 분의 1의 사나이지만 그렇지만 고백할 게 있어요. 내 중학교 때 학창시절의 별명은 시옷이었어. 시옷자 발음이 안 됐거든. 시옷자 발음이 샜었어. 시옷자 발음이 샜어. 시옷자 발음이 샜어. 친구들이 항상 나한테 야 시옷, 야 시옷 이라고 불렀었어. 나는 학창시절에 별명이 시옷이었던 찌질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가 가장 두렵고 무섭고 힘들었어. 왜냐면 친구들이 웃으니까. 학년이 바뀔 때마다 이름이나 어디 사는지를 물어보잖아요. 너 어디 사니라고 물었을 때 지금이야 내가 발음이 잘 되지만 그 당시에 내가 살던 집 주소가 서울시 성동구 성종동 성종배라 203호 346단 11문지 18통 8반이었어. 서울시 성동구 성종동 성종배라 203호 300 계속 시옷자가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엄청 비웃는 거야. 난 그게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었어. 그래서 하루는 결심을 했어. 아, 그렇다면 누군가랑 대화를 할 때 시옷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빼고 이야기를 하자. 그러다가 대화가 단절이 됐어요. 외톨이가 됐어. 근데 자꾸 내 자신의 단점을 감추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발음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내 이름처럼 아웃사이더가 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간 안 되겠으니까 오히려 나의 단점을 감추기보다 더 당당하게 더 많이 연습하고 더 많이 꺼내나보는 건 어떨까라고 결심을 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백과사전을 사다가 지구상의 모든 시옷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하루에 8시간씩 3년 동안 매일같이 발음하는 연습을 했어. 그리고 일부러 가사를 쓸 때 시옷자가 들어가는 라임, 운율을 살려서 가사를 썼어. 예를 들면 나 스테이지 위에 스케일을 그리는 스타의 마술사 스피드 스타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변화가 생겼어. 내 시옷자 발음을 듣고 항상 너 시옷자 발음이 이상해 라고 얘기하던 친구들이 내가 시옷자 발음을 더 당당하게 연습하고 꺼내놓은 그 순간부터 너의 시옷자 발음은 특별해, 남들과 달라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 그때 느꼈어. 아, 내 단점을 감추기보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꺼내놓고 보여줬을 때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구나,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구나, 내 아픔도 치유가 될 수 있구나. 여기 있는 여러분도 분명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선생님에게 들키기 싫어서 말하지 못하는 여러분만의 단점이나 약점이나 아픔이 있을 거야. 근데 그걸 숨기고 살지 말고 차라리 있는 그대로 한번 꺼내나 보면 한 번 쪽팔릴지 모르겠지만 사는 게 행복해질 수 있어. 나는 그렇게 나의 단점이었고 약점이었고 상처였던 시옷자 발음을
거꾸로 더 많이 연습하면서 별명이 시오시였던 찌질이에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명확한 발음을 하는 60억 분의 1의 사나이가 됐어. 나는 중학교 때 찌질했었고 고등학교 땐 불행했었어. 그렇게 나는 힘들게 대학생이 됐어. 물론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어. 점수가 안 좋았으니까. 물론 원하는 과에도 가지 못했어. 점수가 안 좋았으니까. 그렇게 대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루가, 일주일이, 1년이 너무나 힘들었어. 그래서 내 대학생활은 너무나 힘들었었어.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나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학교를 휴학하고 무작정 내가 취미로 하고 있었던 랩, 힙합, 음악을 통해서 내 이야기를 가사로 쓰고 음악으로 만들어서 세상과 소통하자라고 결심을 하고 학교를 관두고 무작정 언더그라운드 힙합 씬으로 뛰어들었어. 쉽지 않았지만 쉬지 않고 가사를 써내려가고 식지 않는 열정으로 나의 20대 초중반 전부를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면서 살았어. 너무나 행복했었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어.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방황하던 나의 20대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넌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넌 지금 잘못 살고 있어. 넌 지금 잘못하고 있어. 뭐라고? 넌 지금? 잘못하고 있어. 뭐라고? 넌 지금? 잘못하고 있어. 더 크게 뭐라고? 넌 지금? 잘못하고 있어. 아니라고. 나는 잘못하고 있지 않다고. 그 누가 가족이, 친구가, 친척이, 세상이 나한테 잘못하고 있다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결코 잘못하고 있지 않다고. 왜냐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직접 선택해서 하고 있었고 내 열정이 이끄는 결정을 해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가슴 뛰고 두근거리기 때문에 그 누가 나한테 뭐라고 잘못한다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결코 잘못하고 있지 않다고. 매일같이 잠들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자고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 난 지금 잘하고 있어. 뭐라고? 그렇게 힘들었던 나의 20대 초중반의 시간을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난 지금 잘하고 있다고 다독거리면서 노력한 끝에 드디어 언더그라운드 8년 만에 정식으로 TV에 나오는 가요계에 데뷔를 하게 됐어. 자, 8년 동안 언더그라운드에서 죽어라고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욕설을 들으면서 손깍지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가사를 쓰고 무대 선 끝에 드디어 8년 만에 정식으로 가요계에 남자답게 딱 데뷔했는데 남자답게 딱 망했어. 나는 TV에 나오면 다 성공할 줄 알았어. 왜냐면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봐줬거든. 그래서 너 돈 많이 버는구나 이럴 때 아, 나 돈 많이 벌어 라고 거짓말하면서 그런 척하면서 친구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그리고 여자친구한테 좋은 선물 사주고 그리고 누가 너 잘 나가는구나 라고 얘기할 때 나 정말 잘 나가. 나 빅뱅이랑 친해. 나 소녀시대랑 친해. 실제로 안 친했는데 안 친했는데 그런 척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 왜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잘못하고 있고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았거든. 그래서 그렇지 않았지만 그런 연예인인 척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 근데 어떻게 버텨야 했잖아. 어떻게 하겠어. 돈은 못 벌고 망했는데 친구들한테 그런 척 하기 위해서 나는 언더그라운드 8년 그리고 무명 데뷔한 후에도 3년 총 11년의 시간 동안 매일같이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 정말로 답답하고 막연해지기 시작했어. 아,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면 안 되나? 잘하는 다른 일을 선택해야 되나? 직업 전환을 해야 되나? 아니면 친구들처럼 대학을 다시 갈까? 아니면 취업을 군대라도 갔다 올까? 이런 막연한 고민들에 휩싸이게 됐어. 답을 찾고 싶었어. 근데 그 답을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어. 그래서 결심했어. 그 답은 내 안에서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무작정 친구들과 연락을 끊고 배낭하나를 둘러매고 자전거를 타고 나 홀로 국토대장정을 떠났어. 서울에서 시작해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충주, 청주, 광주 그리고 완도에 가서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를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혼자 자전거를 타고 떠났던 100일 동안의 국토대장정에서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잘 나가는 연예인인 척, 돈 많이 버는 연예인 척하는 삶을 살았던 내가 그 여행에서 매일같이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 내 스스로에게 되묻고 또 되물었어. 난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 여행에 열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근데 국도를 하염없이 달리고 있었는데 그 국도의 끝이 보이질 않는 거야. 끝이 나오고 출구가 나와야지만 내가 어디론가 들어가서 잘 거 아니야. 근데 출구가 보이지도 않고 빛이 보이지도 않는 거야. 다리는 아파하고 배는 고파하고 추워지고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아, 내 옆을 쌩쌩 지나다니는 대형 화물 트럭들이 요만한 돌멩이 하나를 밟아서 그 돌멩이가 튕겨서 나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혹은 내가 타고 있는 자전거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휘청거리면서 아, 이대로 가다가 나도 돌멩이에 맞아서 죽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공포감에 휩싸이게 됐었어.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밤 12시쯤 됐어. 차라리 여기서 잠들어 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마 거기서 잠들었으면 내가 얼어 죽었을 거야.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나도 모르게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내 옆에 있던 내가 세웠던 자전거를 들어서 내 앞을 대형 화물 트럭들이 쌩쌩 지나다니고 있는 도로 한가운데다가 내 몸과 함께 내동댕이 쳤어. 갑자기 끽 하고 멈춰선 대형 화물 트럭에서 정말로 황당하다라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 트럭 운전기사 아저씨에게 항상 잘 나가는 연예인인 척했던 내가 그 운전기사 아저씨에게 처음으로 말을 건넸어. 뭐라고 했을까? 차 태워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태워주세요. 울면서
콧물 흘리면서 연예인이었는데 제발 저 좀 태워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그 아저씨한테 울고 불면서 빌었어. 근데 그 아저씨가 씩 하고 웃으시더니 나와 내 자전거를 트럭에 태워서 그 어둠이 끝나는 국도의 끝으로 날 데려다 주셨고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따뜻한 우유와 삶은 달걀을 나에게 사주시면서 내 등을 토닥여 주셨을 때 그때 느꼈어. 아, 나는 정말 잘난 척하고 살았고 강한 척하고 살았지만 실제로 세상 안에 홀로 던져지고 버려졌을 때 나는 그렇게 강하지도 잘나지도 않은 그저 미약한 하나의 점에 불과하구나. 하지만 그 점이 잘난 척하지 않고 있는 척하지 않고 솔직하게 힘들 땐 힘들다고 아플 땐 아프다고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손을 내밀면 이렇게 솔직하게 손을 내밀면 내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강한 척, 있는 척, 센 척, 예쁜 척, 잘 나가는 척하지 않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이 힘들 땐 힘들다고 아플 땐 아프다고 외로울 땐 외롭다고 인정할 때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따뜻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그 여행에서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그 여행에서 느꼈던 나의 부족함과 외로움과 나약함을 솔직하게 음악으로 만들어보자. 내가 아웃사이더라는 이름으로 세상에서 해야 될 음악들은 수많은 멋있고 화려한 음악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일기장에다가 나만 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솔직한 고백들. 오늘 정말 힘들었어. 나 지금 너무 아파. 누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솔직한 고백들을 가사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여행에서 느꼈던 나의 부족함과 외로움과 나약함을 있는 그대로 가사로 써내려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태어난 노래가 바로 외톨이. 살아있는 자들의 목소리를 내게 들려줘. 이 노래 다 알지? 내 가슴 안에 품은 꿈을 써내려가네 이 공간 위에 매번 상처받고 짓밟혀도 내버 포기란 없어 때론 힘들어 놓고 싶은데도 손을 꽉 켜진 채로 난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는 마이스트로 아웃사이더. 다 같이 한번 불러보자.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 이게 묻혀보다니 초대가 두려워 상처를 치료해줘 사람 어디 겹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 이게 묻혀보다니 초대가 두려워 언제나 외톨이 맘에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고 캄캄한 어둠 속에 내 자신을 감고 언제나 외톨이 맘에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고 캄캄한 어둠 속에 내 자신을 감고 살아있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줘 say ah yeah 살아있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줘 say outsider 살아있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줘 say on dream school 살아있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줘 자 소리 질러 더 크게 소리 질러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여러분도 정말 힘들어서 세상을 내려놓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자기를 믿고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고 믿었을 때 여러분 모두가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은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요. 아웃사이가 들려드렸던 고통은 성장의 밑거름 난 언제나 자신을 믿거든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들의 꿈성장 프로젝트 온드림 스쿨 대한민국 역사 교육의 자존심 우리 시대 최고의 한국사 강사 최태성 그가 이 시대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강력한 역사 메시지는 억대 매출 기부 천사 청년 사업가 윤홍조가 밝히는 성공 노하우 전남 영광 청소년들과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꿈의 무대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꿈을 향해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여러분 달려! 자, 저희는 온드림 스쿨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끝으로 CLC의 뜨거운 무대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꿈을 향한 무한질주 온드림 스쿨! 지금 생각해
들어봐